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주식수사반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요번 주는 이렇게 주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좀 그래도 여름 날씨 같았죠. 이게 지금 기상이변이 맞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과 2, 3주 전에 어땠는지 그랬는데 지금은 또 5월 중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고, 물론 그렇다고 뭐 얼음이 얼고 이러면 더 안 되죠. 당연히 더워져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좀 이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또 요즘 식중독 유행하더라고요, 슬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리저리 뭐 조심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메일,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저번 주에 메일이 약간 딴 때보다 적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을 끊으신 건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 여러분들 메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과 같이 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뭐냐면요, 카카오뱅크입니다. 개인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뱅크. 그래서 이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관심이 많은 만큼 미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부담도 많고. 그래요.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이 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됐죠. 그런 다음에 영업을 시작한 건 2017년, 아마 그때 여름이었죠.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소액 대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기존 은행 대출들하고 너무 틀렸잖아요. 막 핸드폰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대출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모 경제 방송국에 그때 막 있었잖아요. 카메라 하시는 감독님들도 막 그걸로 소액 대출 받는다고 막 하고,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진짜 장사 잘하긴 잘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던 회사예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점포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죠? 점포가 없이 모바일 웹으로만 사람들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어떤 은행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앞세워서요, 사용자 기반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혹시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은행 가서 뭐 빨리 대출 좀 해줘, 이런 사람 없잖아. 왠지 모르게 공손해지고, 손도, 그죠? 앉는 자세도 공손해지고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걸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툭툭툭 해서 대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굉장히 빨리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얼마냐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통계 보고 1950만이 넘었습니다.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냐 이랬더니 2500만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얼마 되잖아요. 이 중에 사실상 경제 활동하는 인구를 약 3000만 정도로 잡아요. 3000만 명의 거의 80% 이상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다 카카오뱅크를 한다. 와, 근데 그 중에 이 카카오뱅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안 한다. 그 중에 1인이 접니다. 저 카카오뱅크 안 한 1인입니다. 남들이 다 예스를 할 때 혼자 아니요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이 용기. 카카오뱅크의 수신 규모를 따지면요, 수신 규모, 여러분들이 예금 넣잖아요. 카카오뱅크 한 60조라 그래요. 60조.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빌려주냐, 이걸 여신 규모라 그러죠. 우리 여신 규모를 약 44조. 이게 점점점 커지다가 이제는 60조, 44조 이 정도면요,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 그래서 물론 깔보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시중은행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사업부를 따져보면 되게 쉬워요. 뱅킹 비즈니스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은행 비즈니스, 이게 70%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라 그러는데 이게 한 30% 됩니다. 그럼 뱅킹 비즈니스가 뭐냐? 은행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예금 받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 빌려주고, 외국 가니까 여러분들 외국 돈 바꿔주세요, 이게 뭐예요? 외환이죠. 이런 본연의 은행 업무, 이게 뱅킹 비즈니스예요. 이게 70%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주식계좌, 오픈하고 주식계좌 서비스 하잖아요.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대출 어디가 싼지 그 대출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계 맺은 데하고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거 카카오뱅크가 받거든요. 이런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뱅킹 비즈니스에서 이 주수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NIM이라 그러죠. 예대마진 이익 차이죠. 뭐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다 이 NIM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욕을 해요. 좀 심하게 말할게요. 바보도 은행으로는 장사 잘합니다. 너 그래 은행 해 라고 허가만 해주면요 진짜 바보도 은행 수익 잘 내요. 뭐 다단계 금융사기 이런 애들 걸리는 거 왜 그래? 불법 수신이잖아. 불법 수신이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가 준 데한테만 돈을 맡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한테 우리 허가 받았으니까 나한테 돈 맡겨. 알았지? 돈 와서 찾아 맡겨요. 왜? 이자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 돈 가지고 나한테 돈 빌리고 싶은 사람 와. 너 담보 뭐 있어?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돈 빌려줘요. 이게 지 돈이야? 실은 은행은 맨 처음에 지 돈 갖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가 하나만 주면은 이거 깡패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난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외국 은행들보다 경쟁력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외국은 진짜 은행들이 인베스트 뱅킹을 해가지고 투자 쪽을 많이 해가지고 넓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한참 멀었어요. 맨날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하면은 뭐 좀 욕하잖아요. 대출 이자 비싸게 받고 사람들한테 예금 맡겼을 때 주는 이자는 이렇게 조금 줘? 막 이러면서 욕 먹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욕 먹어도 싸요. 그러면서 힘들 때는 나라에서 도와주느냐 이런데 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잖아. 은행 부실화되면은 공적 자금 투입해 주잖아. 전 그래서 은행 주가 막 올라가는 거 솔직히 말해서 글쎄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NIM이 지금 어때요? 수익이 좋아져요? 수익이 그다지 뭐 그렇게 안정적인 되지만 그렇게 썩 좋아지긴 어렵겠죠. 왜 그래요? 지금도 말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계속 푸시하잖아요. 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공짜 장사할래? NIM이 이제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진 않아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금리 약간씩 내려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서 늘려내냐면 플랫폼, 비이자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늘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얘네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뭐예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금융이에요. 결국 이걸로 다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 나갈 게 솔직히 지금 은행들 그 지점 계속 많이 줄이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계속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못 줄이고 있죠. 이제 다시 연령이 좀 높으시거나 이런 분들 저만 해도 그래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뱅킹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인터넷 뱅킹이 편한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전 안 하는 편이에요. 어쨌거나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 중에 인터넷 뱅킹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계속 비용 줄이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손님들 어떻게 돼? 다 떠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쩔 수 없이 지점을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 보세요. 지점 하나 하려면 얼마예요? 비용 많이 나가죠, 인건비.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객들한테 금융 서비스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큰 은행들이 못하는 것들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걸 빨리빨리 적용시켰죠.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임 통장 같은 거. 모임돈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통장 아시죠?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그거 뭐 한 달 적금. 워낙 적금은 길게 하는 거잖아. 근데 한 달 적금 같은 거 막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은행들이 그렇게 쉽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규모들이 있어서.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빨리빨리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전 이런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 얘네 산업 전반을 한번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 뱅킹 이런 쪽을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서로 경쟁이 붙잖아요. 기존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고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계속 추진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출 너무 많아지면은 지금 이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뭐예요? 대출 뭐 총량 규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출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참 모순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 예를 들어서 NIM이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을 계속 늘리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한테는. 그래서 얘네 1사분기 실적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요. 얘네 1사분기 실적이 이익이 1,300억이 더 나요. 이게 역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은행 많이 욕했던 게 그래서 그래요. 요번에 얘네들 나름대로 항변할 건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1사분기에 그렇게 수익이 좋았던 이유가 유가증권 있죠. 쉽게 말하면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운용 수익이 늘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얘네들은 그나마 좀 전 낫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 운용 수익 쪽이라서 그래서 이자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에 있어서 어쨌거나 칭찬하라는 부분이에요. 경쟁 회사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은행에 카카오뱅크 말고 또 있는데 맞아요. 또 유명한 데 어디 있어요? K뱅크, 토스뱅크.
아주 대표적인 경쟁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각각 특징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K뱅크는요, 대출 성장성이 좋아요. 특히 인터넷은행한테 대출 성장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신 얘네들은 또 단점이 있네. 뭔지 아십니까? 고객층이 굉장히 엷어요. 좀 일부러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그게 약점이에요. 또 토스뱅크는 그거하고 반대예요. 또 뭐냐? 얘네들은 고객층이 좀 넓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객층이 넓은 대신 수익성이 약해요. 아까 얘네들은 대출 성장성은 그게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성이 좋은데 얘는 또 반대로 수익성이 또 약한 편이에요. 장단점이 서로 틀려요, 이렇게. 근데 카카오뱅크는 업력도 제일 인터넷 은행 중에 오래됐고 제일 인지도도 높잖아, 카카오뱅크. 경제활동 인구의 80% 이상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고객 뭐 충성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두루두루 따지면은 이 세 개 중에 제일 두리뭉실하고 괜찮고 안정성 있는 건 뭐냐? 이게 카카오뱅크예요.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역시 이 셋 중에 제일 현재까지 낫다. 그리고 최근 뉴스 중에 굉장히 한 뉴스 되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지금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대출을 내줄 때 기본적인 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줘?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가요, 보증서 기반 대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돈 빌리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 개인 사업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은 담보 이런 거 안 잡았잖아요. 실은 예전에 처음에.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확 관심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담보 4분기부터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1억 초과 신용 서비스 대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사이즈가 늘겠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대출 많이 해주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개인이라고 했어요? 개인 사업자라고 했어요? 개인 사업자라고 했죠. 그냥 일반 개인한테 이렇게 하면 은행 망합니다. 바로. 카카오뱅크 그날로 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개인 사업자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어. 그런 데들한테 담보대출이나 1억 초과 신용대출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K뱅크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 얘네들이 대출 성장성이 수익이라고 했잖아. 그게 강점이라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대출을 늘려주려는 거야. 그걸로 해가지고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가 지금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약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개인사업자 대출 분야가. 근데 얘네가 2030년까지 전체 대출에서 한 20% 정도를 이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2조 정도 되거든요. 얼마까지 느냐면요. 거의 약 16조 정도까지 늘어요. 8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꽤 크게 들어옵니다. 8배.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주가가 부진한 상황은 여러분 왠지 아실 겁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상장할 때 기대가 너무 컸죠. 지금 여긴데 보세요. 워낙 처음 상장할 때 여기였어요, 여기. 그 당시 알잖아요. 카카오고는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면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거다. 그걸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실망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이자 플랫폼 비즈니스 이쪽들이 수익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안 납니다, 팍팍. 그런 실망하는 부분들. 그리고 얘네들 주주 환원 그렇게 하나요? 다른 행들은 막 주주 환원 막 열심히 했잖아. 최근 1, 2년 동안. 얘네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망 매물들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모멘텀을 지금 확실하게 주긴 줘야 됩니다. 지금 뚜렷한 모멘텀을 못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 카카오뱅크의 지금 미래 전략을 보면요. 얘네 전략 짜는 게 뭐냐면 얘는 카카오 그룹이에요, 결국. 아무리 뭐 따로따로 운영한다지만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카카오 그룹 안에 있는 시너지 이런 걸 기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얘네들의 지금 미래 전략은 뭐냐면요. 단순 인터넷 금융이 아니라 카카오 그룹 안에 사람들이 모두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야구장들 요즘 문 열 때 옛날 야구장만 해도 진짜 딱 야구장 끝이에요. 새로 문연 한화 대전 구장 그리고 인천의 SSG 거기 구장 그 안에 즐길 시설들을 막 계속 하고 있죠. 테마파크 같이 형성을 하죠. 가족들이 와가지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안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하겠죠. 결국 그런 비즈니스를 노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카카오뱅크 하나 장사 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카카오 그룹 안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돌리려는 거야. 어떤 이런 거에 젖어들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카카오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게 얘네 비즈니스 지금 이 꿈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몇 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는 결국 카카오예요. 카카오. 이 카카오 그룹들이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카카오 그렇게 쉽게 못 오른다고 몇 번 얘기했었죠. 보세요.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달 좀 반등하는 것 같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카카오 계속 아직까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뭐 이거 수사반장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쫙 치고 나가니까 그냥 될 것 같았죠. 아니라 그랬지. 차라리 카카오뱅크가 그냥 딴 회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가 말하는 것들이 먹히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이 카카오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카카오뱅크 차트로 지금 들어와서 본다면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여러분 심해도 너무 심하죠. 하도 꽈져서요. 거의 꽈배기 수준이잖아.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이제 여기서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카카오뱅크 갖고 계신 분들 뭐 제가 속 시원하다면 못 드립니다. 뭐 이게 빨리 올라가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점점 주가는 여기보다는 그래도 좀씩 나아지긴 할 거다. 근데 그 나아짐의 폭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나아짐의 폭이 눈에 보이게 확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점점 이제 조금씩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뭐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나타날 거는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요즘 약간 얘가 여기 보다시피 약간 하니까 질문들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회사 너무 잘 아시죠? 뭐 코로나 때 너무 유명했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유명했던 회사가 바로 제일 먼저 시젠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일어난 해 그때 최고의 종목 시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시젠 같은 경우에 뭐 분자 진단 시약하는 회사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진단 시약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코스닥에 상장된 건 2010년이었나요? 그때 상장이 됐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질병을 그 유전자 수준에서 이 질병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뭐 분석하는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좀만 하신 분들은 뭐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긴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사업부 구성을 보면요. 진단 쪽에서 진단 시약 쪽이 이 회사의 한 매출의 70%예요. 그리고 진단에서 장비는 한 20%예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서비스 이런 게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단 서비스, 진단 시약 업체예요. 그래서 진단 시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진단 장비가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시장 같은 회사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진단 시약을 잘 빨리 만들어냈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기술 집약적인 회사라 그래요. 이런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연구 인력 수입니다. 얘네가 지금 연구 인력이 약 360명이 넘어요. 360명이 넘는데 얘네 그 직원 수가 별로 그다지 안 많아요. 이 중에서 석사 이상이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굉장히 고학력,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 수준이 높은 이쪽으로 그런 부분들의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게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연구 인력만 많으면 뭐예요?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 R&D라 그러잖아요. 이 R&D. 이 R&D 비용이 얘네가 매출의 약 20%가 좀 안 되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8, 19원? 뭐 요 정도? 매년 그 R&D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제가 어찌됐건 간에 뭐 주가가 쫙 많이 내려오고 막 이랬지만 전 그거는 되게 많이 높이 사요. 근데 항상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번 쫙 이렇게 뽑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회사가 그게 주가가 진짜 힘들어져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주요 경쟁사들이 여러분들 보면요 워낙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뭐 다나허라든지요, 뭐 로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고, 외국으로는요 국내로도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보면 뭐 바디텍메드, 바이오니아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회사들하고 좀 기술적인 차별성은 있어요. 뭐냐면 기술이 다 내재된 기술이에요. 얘네들이 내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기술 내재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R&D 비용 보셨죠? 얘네들은 R&D 비용에 아낌없이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사들보다 얘네가 좀 더 잘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되게 차별화된 부분인데요. 근데 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 결정적인 이 회사의 약점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 경쟁업체,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다 들어보면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지 않나요?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레드오션이라 그러죠. 경쟁 박 터지는 거. 그래서 이 회사가 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은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 경쟁이 박 터져서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쫙 하고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좋은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 코로나 특수 이후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 난리도 아니게 올라갔죠.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작살이잖아요. 요즘 조금 이제 움찔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80%가 빠졌었죠. 여기 대비. 이거는 뭐 거의 뭐 가루죠. 거의 가루된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왜 그래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난커비드라 그러잖아요. 예, 난커비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전환이 될까요? 이미 코로나에 다 맞춰져 있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찔움찔해요. 작년 하반기부터죠. 논커비드에서 얘네들이 실적 개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플러스에서 뭐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인사할 때도 요즘 뭐 코로나도 조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요즘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 조짐이 좀씩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병원 갔을 때 설사 환자나 이런 분들도 좀 뵀는데 그거보다도 또 코로나 쪽 검사하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특히 중화권으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주가가 요즘 들어와서 어때요? 4월부터 지금 반짝하고 있어요. 이 테마성으로 비코로나 제품군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비코로나 제품군들이 결국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군들이 지금 점점 이 회사한테서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진단시약 쪽에서요. 이 비코로나 쪽이 매출의 70%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 작년하고 올해였죠.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면은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막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그 장비업체인 단디메카라는 데도 인수해요. 뭐 IT 서비스 하는 데도 인수하고.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시약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얘네가 자기네도 여기가 레드오션이라서 박 터지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경영다각화예요. 이제 씨 뿌리기 다른 데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을 뭐 글쎄 이걸 좋게도 안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좋게 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0년치인가 20년치인가 그 영업이익을 이때 다 벌었죠. 주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요. 이때 얘네들이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작전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인데도 그냥 뭐 어떤 뭐 뜬 소문에 의해서 뭐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로 돈이 엄청나게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단순하게 돈이 없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애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차이가 나중에 그런 애들하고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되고요. 얘네들 향후 주가 모멘텀은 뭐 그래요. 비코로나 부분이 어떻게 잘 성장하느냐. 뭐 지금 중화권에서 뭐 다시 코로나 얘기 나오고 뭐 하지만 물론 몰라요. 저도 뭐 미래를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봤을 때 우리 3년 4년 전에 그때 코로나 났을 때 이제 사람도 못 모이고 막 아주 그냥 아주 쌩 난리 쳤는데 그게 또 그런 상황이 될까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와 이거 뭐야 이러고 당했지만 이제는 그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저항이 너무 셀걸요.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코로나 쪽이 얼마나 잘 커 나갈 수 있느냐 계속 이쪽이 또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AI 기반 있죠. AI 기반. AI 기반으로 진단 플랫폼 이게 얼마나 빨리 구축되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진단 시스템에서는 이거 획기적인 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뭐 나름대로 희망을 걸어는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파트너십.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글로벌적인 회사들이 경쟁 회사이긴 하지만 또 글로벌적인 회사들하고도 파트너십이 얘네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크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시제 같은 경우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는 주식이었고 하기 때문에 길게 말할 건 없고 주가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렇게 뽑고 나면요. 그 다음 몇 년 동안은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악의 국면은 조금씩 면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뽑고 나서 바로 뭐 요럴 땐 안 돼요. 주가가 올라와도 다시 떨어져요. 제가 몇 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회사의 매력이 있느냐의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매력이 뭐 그렇게 굉장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최악은 면하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면들은 나온다. 요번에 테마성으로 좀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요번에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큰 기대 괜히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올 때 적당히 잘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아까 카카오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카카오도 결국은 보세요. 올라올 때 희망 갖게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다못해 얼마라도 안 팔았겠어요? 팔았겠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막 갈 줄 믿었을 거야. 왜? 아 이거 돌파 직전 같잖아.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안 좋은 주식 얘기할 때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찾는 거지 차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젠 같은 경우에 요즘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하지만 최악을 피한 차악 정도가 되는 거지 최선이나 차선으로 가고 있는 그런 주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주가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일부라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CS 윈드입니다. 이제 최악을 면하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좀 움찔움찔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풍력 발전이죠. 이게 뭐예요? 바람개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연탄 떼거나 뭐 화로 떼는 거 뭐 이런 거 뭐 열에너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짜 어렸을 때 막 바람개비 갖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 바람개비 이게 풍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모르게 친숙해진 우리가 직접 자의적으로 친숙해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거기에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결국 타워 만드는 애들이요. 타워 만드는 아주 최대 규모의 업체죠. 풍력 그냥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바람개비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개비는 여기 수수깡 있지. 수수깡 들잖아. 이게 타워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이야기에 얘네들은 미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뭐 터키, 뭐 대만 이런데 생산 기지가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CSW인데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요즘은 또 얘네가 또 뭘 넓혀가냐면 해상 풍력할 때 이 해상 하부 구조물 있죠. 타워 밑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 이걸 든든히 세워줘야 되니까 이 하부 구조물 쪽을 요즘 좀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결국 풍력 타워 만드는 게 거의 매출의 70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하부 구조물 있잖아요. 이 밑에 들어가는 이거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이 하부 구조물이 한 25% 돼요. 그리고 나머지 5%가 기타 정도 되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타워는 타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물도 있거든요. 거기 뭐 도어 프레임도 있고요. 뭐 몇 가지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또 하부 구조물도 다 만드는 이쪽. 근데 이 하부 구조물을 얘네가 계속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늘려 나간다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매출의 60%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매력이 솔직히 이것도 있어요. 요즘 미국은 좀 그렇지만 유럽 쪽은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미국도 뭐 결국 트럼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늘리지 않을까?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풍력이라는 거는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많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클수록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람개비가 요만해.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불어도 하다못해 여러분 그 선풍기 해보면 알자.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얼굴에 막 이제 요즘 안 그래도 벌써 들고 다니시더라. 이거 어때? 감질 나잖아.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만한 거 있잖아. 아시죠? 그거 앞에 가면 어때요? 바람이. 그거 진짜 시원하잖아요. 풍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면 에너지를 더 많이 뽑아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좋고 단가도 좋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박리담회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세워지는 타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커져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도 어때요? 당연히 커져야겠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야겠죠. 왜? 커지니까. 뭐든지 커지니까. 그러니까 풍력은요, 무조건 크면 장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CS 윈드도 어떻게 돼?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풍력 계속 높게 세우잖아. 근데 요번에 그게 CS 윈드 건지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타워 무너진 거. 얼마 전에 나왔죠, 뉴스로.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기술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기가 쉽거나 망가지기가 쉽겠지. 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 1사분기 매출도 되게 잘 나왔어요. 1사분기 매출이요. 한 9천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비로 한 20% 이상이 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200억 이상이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이게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요즘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얘네가 제가 좀 전에 대충 말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얘네가 거의 한 30%에 육박해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즘 이 풍력 이쪽에 대해서 요거 봐라 이거 좀 다시 봐야 되는 건가 하니까 저도 요즘 고민에 빠진 애 중에 하나예요. 솔직하게 트럼프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몇 개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도 방송하는데 이 풍력 같은 경우에 이게 생산 단가도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겪고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것도 겪고 나면서 지금 약간씩 바닥에서 이제 실적도 뭐 나아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봐라 하여튼 요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얘네들 주요 경쟁사 보면요. 타워 부분이나 뭐 이 하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이나 다 세계적인 업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과연 강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뭐 세계적인 이런 풍력 회사들 있잖아요. 솔직히 풍력 같은 경우에 유럽 회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바람 아시죠? 어마어마한 거.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 바람 막 부는 그 폭풍이 치는 언덕. 이쪽은 유럽이 많이 앞서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런 데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강점이 뭐냐? 생산 거점이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얘네가 유일합니다. CS 윈드에 대해서 아시면서 이 부분까지 아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얘네가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경쟁력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생산 네트워크. 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현지화 대응이 빠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때만 해도 어때요? 신재생 때문에 뭐 유럽이나 다 미국이나 그랬죠. 근데 지금 트럼프 때는 어때요? 신재생 그런 쪽 못하게 막 트럼프가 막 막고 막 화석연료 키우고 있죠. 근데 유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논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될까? 현지화 대응이 틀리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유럽은 유럽식에 맞춰주면 돼. 미국 뭐 다른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은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어.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풍력 타워에 이런 쪽으로 가능한 회사는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이 CS 윈드의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풍력 산업 자체는요, 결국 정책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눌러버리고 막 이랬다가 그 전에 바이든 때는 좋았다가 굴곡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요즘 다시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계속 죽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전선주도 날아간 이유가 그거잖아. 거기 들어가는 전원이 어마어마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하고 말싸움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네 팔뚝 굵어 이러잖아요. 무조건 전선 굵은 게 캡이거든. 그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선 주가들 오른 거거든.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재생도 이제 계속 많이 나중엔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대규모 전력 때문에 차세대 공급원으로는 이쪽은 산업으로 계속 좋게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지금부터의 시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 2026년도에 특히나 실적 성장 전망이 굉장히 뚜렷할 겁니다. 올해보다는 얘는 내년이 더 좋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올해 여름 이상부터 여러분들 이 흐름에 따라서 이거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지켜봐야 되는 회사가 아니야. 왜냐? 전 미국 시장도 이제 슬슬 내년이나 후년 되면 성장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왜? 트럼프가 계속 눌러놓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자동화 설비하고요.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요. AI 기반의 용접 시스템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까지는 단순 타워 제작이라고 지금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풍력 토탈 EPC 솔루션 업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가 틀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모멘텀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육상 풍력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워낙 트럼프가 눌러놓고 있잖아.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얘기했잖아요. 유럽은 계속 잘 돌아가요. 이쪽. 유럽은 시대에서 계속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유럽은 영국이나 미국 눈치 보지 프랑스는 대놓고 덤비는 나라. 유럽은 그냥 자기네 EU 마이웨이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은 해상 풍력. 이 해상 풍력이 유리한 건 왠지 아시죠? 입지 조건이 훨씬 좋아요. 육상 풍력은 뭐 이런데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해상 풍력은 어때요? 저는 이제 해군이가 배 타고 막 멀리 나가고 해보잖아요. 바다는요 바람이 다 세요. 그래서 오직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모터 없을 때 배들 뭐 신대륙 개발하고 그때 뭐 범선이잖아요. 그 범선이 뭐로 움직여요? 이거잖아. 이 돛. 이게 바람이 약하면 신대륙 언제가 죽을 때까지 못 가. 유럽에서. 근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단 말이야. 바닷바람 세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좀 못해서요 보트 속도로 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해상 풍력 이런 건 입지 조건을 그렇게 안 받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가 올해 하반기인가요? 9.2기가 같은가요? 그거
해상풍력 입찰을 개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CS 윈드한테 충분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독일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수주 계약 체결 이런 관련 분들도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는 슬슬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뭐 아까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이제 점점 해소가 되면서 다시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봐도요, 역사적 저점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PBR로 얘네가 지금 1.7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한번 주봉 월봉 보셔도요. 이때는 뭐 아예 그냥 풍력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거의 없을 때고, 사실상 코로나 이후부터거든요, 풍력은. 왜냐면 이 전까지는 풍력이 거의 뭐 그 미비했다 그냥 해봤자 형식적. 왜냐면 이거 단가가 너무 비쌌어요. 에너지 단가가 비싸서 이 풍력이라는 의미가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제 에너지 단가가 막 내려가요. 뭐 AI 기반도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풍력은 코로나 이후부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로 보면 지금 얘는 이제 다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점점 불리하지 않는 게임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 CS 윈드 안 그래도 요즘 좀 움찔움찔해서 지금 질문들 좀 몇 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움찔움찔해도 들고 있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도 새 종목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매일 종목으로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드려야 되는데 과연 제 생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계속 더워지겠죠. 모기도 조심하시고요. 더운데 또 여름 감기는 못도 안 걸린다 그러죠. 예, 여름 감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